최고 등급 AI는 17%부터? 그럼 신형 사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이세비입니다. 오늘은 WWDC 2026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개발자 회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개발자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나올 iOS라든지 iPadOS, macOS 등을 공개하는 자리라서 애플의 미래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번엔 2024년 애플의 첫 인텔리전스 발표 이후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부진했던 애플 AI에 관련된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애플이 새롭게 개편한 AI는 어떠한지 오늘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이번에 발표에서 크게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플랫폼 개선에 집중, 신뢰 및 안정 관련 기능 업데이트, 애플 인텔리전스 획기적 도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은 기존에 가장 큰 문제였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전 새롭게 개편했다고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AI의 뼈대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애플은 이 근본, 기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플은 구글과 협력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제미나이 기반으로 간다고 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해결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 디바이스 기반으로 웬만한 기능들이 구동되고요. 필요시 비공개 클라우딩 컴퓨터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따로 들어보니 생각보다 애플은 AI에서 꽤 많은 것들을 온 디바이스로 돌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자료는 AI에 물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는 정보를 기반으로 또 그것을 배우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많은 대기업에서도 AI를 쓰지 말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애플은 발전보다 보안에 더 중점을 뒀고, 사용자가 물어본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교양 악단의 지휘자 같은 시스템 오케스트레이터 덕분에 모든 것을 넘나들면서 안전하게 조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부터 최근에 작성한 메모까지 말 한마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방대한 세계 지식, 웹 검색으로 최신 정보를 활용한 답변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막 엄청나게 유용하기보다도 이제 기본 앱 위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지만 이것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지우기나 위치, 크기 조절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구글 제미나이에서 쓰고 있는 나노 바나나, 이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도 좀 많이 익숙한 기능이죠.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원하는 비율로 만드는 것도 기존 제미나이나 갤럭시에서도 지원했던 기능이고요. 사진 앱도 처음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을 때 편집하는 기능도 사실 많이 구렸습니다. 저도 아이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 기능은 거의 안 썼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더라고요. 새로운 기능이라면 사진을 편집할 때 지우개, 확장, 공간 리프레임 기능이 생겼습니다. 지우개나 확장은 이미 타사에서도 지원했던 기능이고, 저는 여기서도 좀 재밌었던 게 그 공간 리프레임 기능, 요거는 생각보다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요거는 찍은 후에 카메라의 장면을 바꾸듯 구도와 각도를 바꿔서 부족한 부분은 AI로 채워서 신기하게 이미지를 이제 최종본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신기했어요. 이것도 온디바이스 공간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시간으로 효과들이 보였고요. 흐릿한 부분은 나중에 생성형 모델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또 이제 하드웨어 기능이 아니라 AI 기능이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찍었던 사진들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에서도 생각보다 AI가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항공권 변경을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내 핸드폰에 있는 예약 정보를 찾아서 통화 화면에 띄워줘요. 기존에는 이제 전화를 하다가 기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했던 과정 필요 없이 그냥 AI가 띄워준다고 해요. 단축어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전에 쓰던 사람들이야 이거를 많이 썼지 사실 대부분 안 썼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커스텀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설명만으로 쉽게 단축어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할 때 집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자동화하고 싶다면 그냥 입력만 하면 이거를 자동화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캘린더도 괜찮았습니다. 일정 추가 메뉴에 입력창이 새롭게 생겼고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쓰면 일정을 알아서 추가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반복 빈도 변경도 마찬가지로 글로 적어서 변경도 가능했고요. 근데 이것도 원래 제가 판타스티크라는 앱을 썼었는데 이거는 AI가 도입되기 전에도 가능했던 기능이긴 해요. 메시지에서도 각종 유용한 제안을 해준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진을 요청하면 키보드 위에 사진 검색 기능이 생기고요. 그것을 누르면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키워드나 사람을 인식해서 적절한 사진도 알아서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사파리에서도 AI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제 열린 탭이 많을 때 그것을 스마트하게 탭별로 주제를 정해준다든지, 어떠한 참가 신청이나 상품 재입고처럼 새로 고침을 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알림받기를 해두면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것을 알려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카메라에 통합이 되었고요. 전용 모드가 따로 있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응답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래로 당겨서 후속 질문을 해도 되고요.
시리 앱에 저장되어서 나중에 다시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음식을 비추면 영양 정보가 표시가 된다든지 영수증을 보여주면 메뉴별로 인식하고 더치페이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애플캐시 기능이라서 아마 미국에서만 될 거예요. 맥OS에서도 들어가서 드래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서클 투 서치 같은 기능인데 그거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기능이기도 해서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 이러한 기능은 사실 잘 없죠. 다음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바뀜에 따라 시리도 완전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애플에서는 시리 AI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기존 시리나 시리 AI나 무슨 차이죠? 아무튼 원래 시리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거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아래로 당겨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시리를 안 썼어요. 왜냐면 많이 멍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달라진 시리 AI도 되게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뜨는 것은 동일하지만 UI가 바뀌었고 여기서도 자세하게 보려면 아래로 당겨서 풀 사이즈 대화창으로도 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시리 AI에 대한 시연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근처에 콘서트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어떤 가수의 공연은 언제야라고 물으면 최신 정보를 받아와서 날짜를 알려주고 티켓을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보고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알아듣고 미리 알림 설정까지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의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니까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여기서 화면 인지 능력도 보여줬어요. 어떠한 사진이 나왔을 때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해달라고 하니까 시리가 산타크루즈 해안이라고 촬영된 위치를 파악해주기도 했고 최근에 친구가 가까이 이사를 했는데 집에 들렸다 가는 길 안내해달라고 하니까 메시지 내역을 찾아서 그 친구의 집 주소까지 이렇게 파악하는 그러한 기능도 보여줬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처음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왔을 2024년에 기대했던 기능인데 이번엔 다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또 시리 목소리도 커스텀도 가능해졌습니다. 표현이 풍부해지고 말하는 속도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시리 전용 앱이 이제 새롭게 생겨서 이전 대화도 볼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받아쓰기도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2025년에는 거의 갤럭시 위주로 좀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받아쓰기 능력이 좋아서 거의 타이핑하지 않고 말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폰으로 썼을 때 와 이거는 좀 많이 멍청하구나 했는데 이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지금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에서는 스포트라이트에 시리 AI가 통합되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시리 AI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제미나이를 쓰듯이 그냥 물어보면 답변이 나와요. UI도 앱처럼 생겨서 드래그로 옮기거나 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고 우클릭을 하면 바로 글 쓰는 창이 나와서 거기에 물어봐도 AI를 활용하는 것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런 AI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워낙 많으니까 막 특별하진 않는데 그게 시리에 통합되고 OS 자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쓰기에 편해진 느낌이랄까요? 대신 매우 아쉬운 게 뭐냐면 챗GPT나 제미나이나 모두 여러 나라의 언어 사용이 이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리 AI는 영어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AI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OS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애플에서는 맥OS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맥OS의 이름은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골든 게이트 맥OS 골든 게이트이죠. 앞서 말했던 새로운 OS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디테일 다듬기가 주가 된 듯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이제 고쳤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리퀴드 글래스. 작년 WWDC가 진행되었을 때 애플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리퀴드 글래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요거는 설정에서 슬라이드 조절로 아주 투명하거나 아니면 완전 불투명하게 조절이 가능해졌고 위에 떠있는 제어 메뉴 뒤에도 배경을 추가해서 구분감을 더했습니다. 사이드바도 원래 떨어져 있던 걸 그냥 끝까지 덮었더라고요. 대신 그 뒤에 지나가는 느낌은 줘서 앱 전체가 넓게 트인 듯한 느낌을 주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앱마다 모서리의 공률이 좀 달랐는데 앱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도 모두 통일되게 바뀐다고 해요. 또 아이콘도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레이어별로 리퀴드 글래스 느낌이 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유용한 부분이라면 시스템 최적화로 해서 반응 속도를 좀 많이 올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폰 홈 화면을 넘기거나 맥에서 스페이스를 전환하거나 하는 일상적인 동작에서 속도를 많이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앱 실행 속도가 30% 더 빨라졌다 하고요. 새로 찍은 사진이 사진 보관함에 뜨는 속도도 70% 더 빨라졌고 에어드롭도 최대 80% 더 빠르게 전송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이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빨라졌다고 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목록이 꽤 많기도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자잘한 것도 생각보다 좀 있었고요. 또 CPU 스케줄러가 많은 작업이 필요한 대량 연산에서도 스케줄러가
정확한 시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최신 모델에서는 이게 적절하게 작업이 되어 있었지만 구형 모델에서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폰 11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셀룰러랑 와이파이를 매끄럽게 오갈 수 있도록 개선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어센터에서 와이파이 수동으로 끈 경험이 있냐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와이파이를 끄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바로 꺼지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해진 아이폰이 언제 연결을 유지하고 전환할 건지 알아서 판단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작동을 했지만 이게 더 똑똑해졌다라는 뜻일까요? 이거는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검색 색인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유독 아이폰으로 검색했을 때 메시지나 사진이 안 뜨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존 컨텐츠도 다시 파악을 하고요. 새로운 컨텐츠도 즉시 색인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사진 앱에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공유의 앨범에 공유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거기서도 원래 해상도 제한이 있었지만 최대 해상도로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생리 주기 패턴에서 폐경 주변기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이때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에도 드디어 EQ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밴드가 3개예요. 로우, 미드, 하이. 해줄 거면 많이 해주지 조금만 해주니까 아쉬운 느낌. 다음으로 자녀 안전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미디어 계획을 만들었고 이걸로 자녀가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을 최종 결정은 모두 부모가 하자는 느낌에 좀 강했어요. 자녀 계정에서 보호 기능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실행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통제가 좀 많이 되는 듯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봐도 되는지, 누구와 연락을 해도 되는지, 언제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어떠한 앱을 사용해도 되는지 등 거의 웬만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 성인 사이트 차단이나 연령 제한으로 앱스토어 컨텐츠 제한, 새로운 웹사이트로 보려고 할 때 부모가 미리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메시지 대화 상대도 제한이 가능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새로운 사람과 소통하는 것도 부모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거죠. 메시지에서 신체 노출이 포함된 이미지나 동영상은 경고 및 블러 처리가 되고 잔혹하거나 폭력적인 컨텐츠도 필터링 된다고 합니다. 스크린 타임도 달라져서 앱마다 이제 허용 시간도 정할 수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게임, 소셜미디어에서 권장 허용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아이의 일과가 매일매일 다르다 보니까 뭐 평일, 주말 특정 시간까지 앱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작동해서 아이들이 커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K키즈폰보다 더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좀 재밌었거든요. 애플은 온디바이스로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고 이것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타 업체를 까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많은 AI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대화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임시 채팅이나 대화 삭제 등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돼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애플은 AI가 개인정보 보호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모두 애플은 누구와도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보안을 그동안 엄청 많이 강조해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원 모델은 어떻게 될까? 시리 AI는 영어부터 제공을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의 대부분 기능은 한국어도 지원됩니다. 다만 이미지 생성 같은 기능은 1일 사용량 제한이 있다 하고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언어는 살펴봤고 어떠한 모델부터 가능하냐?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실리콘 A17 프로, M1 이상이라면 지원합니다. 아이폰으로 시작하면 15 프로 이상부터 지원되고요. 맥과 아이패드도 M1 이상이라면 다 지원하는 듯해요. 대신 앞서 말했던 최고 등급 AI는 몇 가지 모델로 제한이 되었거든요. 시리 음성 통과 스피드 조절, 받아쓰기 향상은 아이폰 에어 17 프로, 17 프로 맥스부터 지원됩니다.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도 최신 모델인데 버려진 게 아니냐. 이게 왜 그랬냐고 해서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AI에서 발화 모델이 다른 것보다 사람의 뇌세포 수랑 비교할 수 있는 더 높은 파라미터를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남의 말을 알아듣고 핵심을 파악하는 이해 능력보다 내 생각을 조리있고 자연스럽게 말로 풀어내는 발화 능력이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램 차이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17은 8기가, 에어부터는 12기가예요. 그래 이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 램이 12기가로 보이고 앞으로 나올 애플 디바이스들은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 AI를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 램이 12기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까 이제 시리 AI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리 AI는 미국, 영어부터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왜 영어부터 지원을 할까 해서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EU에서 안 된다고 약간 고자질 하듯이 발표를 했거든요. EU에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DMA라는 법령 때문입니다. 이게 애플 같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리 AI는 단순 채팅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레벨의 AI, 즉 메시지를 읽고 캘린더에 접근하고 메일을 읽고 하는 등 폰 내의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이것들을 다른 AI 툴들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애플은 개인정보 보안에 엄청 엄격해서 애플이 이거를 풀어줄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계속 이유를 설득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요. 이거를 어기면 회사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커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WWDC 26을 요약하자면 막 엄청난 건 없었습니다. 하드웨어 발표가 없어서 그럴까요? 근데 사실 WWDC가 새로운 하드웨어 공개를 안 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어요. 특히 애플 AI 같은 경우 2년 전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조차 잘 안 됐었기도 하고 애플 기준으로는 엄청난 발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사이 몇 년 동안 다른 AI들은 엄청 많은 AI 발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애플 AI가 쩐다, 너무 혁신적인데? 까지의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게다가 WWDC에서는 원래 새로운 iOS, iPadOS, macOS 이런 새로운 OS 업데이트, 그 신기능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좀 심심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 WWDC는 거의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 애플 AI 발표도 현실이랑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제미나이를 가져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은 또 잘 작동을 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추가로 베타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써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애플에서 아이폰 16 프로가 나올 때, 그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올 때 그때부터 그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지원하기는 하지만 뭐 강화된 받아쓰기 아니면 그 시리 커스텀 하는 거 완전 풀까지 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마 이게 램 12기가부터 이제 지원할 수 있어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17 일반 유저분들이나 16 프로나 좀 아쉽긴 해요.